24장 고난을 먹고 피는 꿈. 서울로 입국한 은숙은 손이 시누이 순영의 집에서 기거하기로 했다. 정상 과부로 있을 때 회영이 작전을 꾸며 제가 시킨 시누이였다. 국내 사정도 생각보다 말이 아니었다. 산천은 여전히 아름답고 들녘에서 황금 벼가 물결치고 있었지만 대부분 희망이 거세된 표정이었다. 체념과 침묵이었다. 독립기지를 세우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를 뜬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눈빛도 만만치 않았다. 동지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다. 서울에서 서너 달쯤 머물며 자금을 융통해 곧 북경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은숙은 해를 넘기고 2월에 아들을 낳았다. 북경을 떠날 때 은숙은 37세였고 임신 4개월의 몸이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편지를 받은 회영은 기쁨 반 슬픔 반의 심정으로 이름을 규동이라고 지어 보냈다. 학렬에 따라 돌림자 규에 동력동을 붙여두었다. 일본 경찰은 회영의 부인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매달 한두 차례 은숙이 귀가하고 있는 집을 들락거렸다. 형사들이 미행하거나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다. 은숙이 독립자금 때문에 밀통을 하러 온 것을 알고 단돈 1전도 세어나가지 못하게 단속을 펼친 것이었다. 1년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자금 100원이 들어와 북경으로 송금했다. 한 애국자가 100원을 주었는데 일경은 그것을 포착하여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사실이 밝혀지는 날엔 자금을 준 사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다. 은숙은 심사숙고 끝에 왕의 인산 후 북경으로 갈 때 며느리 조계진이 옷을 두고 간 것이 있었고 그것을 팔아 맡겨둔 돈이 있어 붙인 것이라고 친척들과 말을 맞추었다. 경찰은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조계진이 대원군의 외손녀이니만큼 값진 옷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탓에 일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내에서 자금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뜻있는 애국자들이 자금을 주고 싶어도 함부로 내줄 수 없는 현실 앞에 은숙은 좌절했다. 그렇다고 그대로 북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쥐고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며 바느질을 하기로 했다. 교양 있는 집 침모로 들어갔다. 집주인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숙을 동관서 마님이라 부르라고 했다. 집주인은 은숙의 존재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몸을 의탁한 시누이 집이 동관서에 있기 때문이었다. 마님이란 호칭은 망명 이전에 듣던 말이었지만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린 호칭이었다. 꽁꽁 언 몸을 뜨끈한 아랫목에 묻듯이 감개무량했다. 다시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재빨리 그런 한가한 기분을 몰아내고 혁명가의 아내로 돌아왔다. 친모 생활은 아이를 데리고 남의 집 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울면 미안하고 똥오줌을 싸도 미안하고 아이가 아파도 미안했다. 아이가 엄마를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상 칭얼대는 바람에 더욱 미안했다. 점잖은 집이라 말은 없었지만 도무지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시 동관서 시누이 집으로 돌아와 삭바느질감을 구하기로 했다. 바느질감이 유곽에서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유곽이 많은 서사원정 거리를 서성거리다 유곽을 한다는 중년 여자와 말을 나누게 되었다. 데리고 있는 기생 6명과 자기네 가족 5명의 침선거리 일체를 맡아달라고 했다. 원하던 대로 사귈 거리가 생긴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유곽집 일거리를 맡을 생각을 하자 가슴속이 텅 빈 듯했다. 명색이 마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 기생들 옷을 찢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실컷 눈물을 쏟아낸 다음에야 기생들 옷을 찢기 시작했다. 여자 저고리 하나에 30전을 받을 수 있고 치마는 10전을 받을 수 있었다. 최고급 홍갑사, 청갑사 치마에 모본단 저고리나 양단이나 합비단으로 짓는 두루마기는 4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돈이 되는 고급 양단이나 두루마기는 좀처럼 없고 푸세를 하여 옷을 지어야 하는 값싼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더라도 주야로 옷을 지으며 한 달에 20원 정도는 벌 수 있었다. 유곽 여자들 옷을 지으면서 향숙이라는 기생과 자주 말을 나누게 되었다. 향숙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몇 푼을 더 얹어주면서 인정스럽게 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은밀히 기뜸해 주었다. 나 정화로 가요. 아줌마도 날 따라가세요. 여기는 곧 문을 닫거든요. 총독부에서 없애버린대요. 남대문통 황금정에 자리잡고 있는 정화원이라는 유곽은 장안에서 제일 가는 고급 요정으로 일본의 고위층들과 1등 공신 친일파들이 전용하는 곳이었다. 은숙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향숙이 고마웠다. 기생일망정 다른 기생들과는 어딘가 다른 구석이 있어 보였다. 며칠 뒤 향숙이 기뜸해준 대로 서사원정 유곽들은 모두 문을 닫고 말았다. 향숙이 정화로 자리를 옮긴 후 은숙을 불러 마담에게 소개해 주었다. 우리 집은 최고급 비단옷만 취급해요. 바늘 한 땀만 잘못 떠도 옷값을 물어내는 수가 있는데 자신 있어요? 마담은 망명생활로 거칠게 변해버린 은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과연 비싼 옷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손 좀 펴봐요. 은숙이 손을 펴 보였다. 나무 껍질이 따로 없잖아. 비단올 핥히겠어. 비단을 만져보기라도 했어요? 아줌마는 왕실 옷도 지을 수 있다니까요. 솜씨는 내가 보증할게요. 왕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왕실 운운하는 거야. 그만큼 솜씨가 좋다는 말이지. 왕실은 무슨 왕실.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지. 그리고 옷을 망친다든가 아무튼 무슨 일이 있을 시는 향숙이 내가 책임져. 마담은 향숙을 향해 일단 믿어보겠다는 투로 말하고 자리를 떴다. 향숙은 마담이 자리를 뜨기가 무섭게 개 같은 년, 쪽발이들 발바닥이나 핥는 년 하고 욕을 퍼부었다. 은숙이 깜짝 놀라 향숙을 돌아봤다. 마음 고운 향숙의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온 것도 놀랍지만 함부로 일본을 욕한 것이 더욱 놀라웠다. 들으면 어쩌려고. 걱정 마세요. 방구석으로 모두 기어 들어갔으니까요. 은숙은 향숙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예쁘다고만 생각했던 그녀 눈빛이 그냥 예쁜 것만은 아니었다. 정화원에 드나들면서 거리가 그쯤이면 견딜만 했다. 마담 말대로 정화의 기생들은 비단 중에서도 최고급을 입었으므로 삭도 그만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었다. 다음 해 겨울 서울 하늘에 아침부터 짙은 먹장 구름장이 깔리더니 결국 눈발이 퍼붓기 시작했다. 은숙은 바느질을 마친 비단옷 보자기를 안고 황금정, 을지로 일대로 일본인 거주지 중심가 황금정 거리에 있는 유곽 정화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보자기 속에는 비단옷 3벌과 두루마기 1벌이 들어있었다. 50원을 번 셈이었다. 눈보라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돈 50원이 따뜻한 난로처럼 추위를 내쳐버리고 말았다. 큰 돈을 번 탓에 들뜬 기분으로
남대문통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식산은행 2층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었다. 그때 느닷없이 등 뒤에서 총소리가 났다. 탕탕탕. 총소리는 연발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금세 식산은행가로 몰려들었다. 식산은행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한 청년이 은행에서 총알처럼 튀어나와 도망을 치는 것이었다. 한때의 일경이 청년의 뒤를 쫓았다. 청년은 황금정 쪽으로 뛰었다. 총을 든 일경들이 빠르게 추격했다. 은숙이 뒤따라 뛰어갔다. 한참을 뛰다가 우뚝 자리에 곧바가 선 채 눈앞의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청년이 일경에게 포위당하고 있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독립투사일 것이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식산은행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쏜 것을 보면 보통 인물이 아닐 것이었다. 목숨을 내놓고 일본의 고위층을 암살하거나 중요기관을 폭파하는 의열단일 거라는 짐작이 갔다. 청년이 꼭 살아야 할 텐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였다. 은숙은 현장으로 더 가까이 접근했다. 가까이 바라본 청년은 20대로 보였다. 청년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은숙은 부지불식간에 이쪽으로 라고 약간 틈을 보인 쪽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청년은 은숙이 가리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일경 하나가 은숙을 돌아봤다. 사방에서 벌떼처럼 날아온 일경들이 그 빈틈마저 차단하고 말았다. 일경들로 겹겹이 둘러싸인 청년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몇 초 동안 눈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자기 가슴에 총을 대고 세 발을 쏘았다. 탕탕탕. 안 돼요. 총소리에 은숙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품에 안고 있던 옷보따리를 놓쳐버린 채 몸을 떨었다. 은숙을 돌아보던 일경이 은숙의 팔을 잡아챘다. 쓰러져 누운 청년의 머리에서 선혈이 흘러내렸다. 은숙이 놓쳐버린 옷보따리에는 눈이 내려 쌓였다. 놀란 사람들이 송사리떼처럼 혼비백산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다. 청년은 일경에 둘러싸여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안 돼요 라고 소리를 지른 은숙은 곧장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자와 무슨 관계요?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소. 은숙은 그때서야 옷보따리가 생각나 내 옷보따리 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섰다. 일경이 제지하며 크게 소리쳤다.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니까. 은숙은 힘없이 주저앉아 아 여기가 또 경찰서로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일경은 그 남자가 누구며 무슨 관계냐고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했다. 누군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저 길을 가다가 그런 광경을 목도하자 놀라서 그만.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당신만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오. 아녀자인 탓에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오. 다른 아녀자들도 많이 있었소. 그런데 당신처럼 발을 구르며 소리치는 여자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오. 일경의 눈에 핏대가 서고 핏대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은숙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엎드려 제발 보내달라고 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조선 아내자들은 길거리에서 우리 일본인 순사만 봐도 겁이나 쩔쩔 매는데 남대문 경찰서를 겁내지 않는 걸 보니 더욱 호기심을 자극한단 말이지. 옆에서 지켜보던 서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직접 은숙 앞으로 나섰다. 서장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지경으로 울어대는 아이에게 조선의 엄마들은 어김없이 저기 순사 온다 라는 처방을 썼다. 그러면
천하 없는 고집쟁이 아이도 울음을 뚝 삼켜버리고 말았다.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은숙이 서장을 향해 소리치듯 말했다. 진작 그렇게 나오셔야지. 어서 말해보시오. 나는 조선 사람인 까닭이오. 말은 떳떳하고 당당했다. 그렇지, 이제야 입을 여는군. 그런데 일개 아녀자가 우리 일본 경찰 앞에서 이렇게 대담할 수 있다니 전사 같지 않은가? 제대로 조사해봐. 서장이 눈을 부릅뜨며 부하 경찰에게 강경한 어조로 지시했다. 그리고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중국 노동자 마중덕 아닐 것이오. 그건 가짜일 거란 말이오. 총독부에 그렇게 보고했다간 모가지가 날아가고 말아요. 인천 부두관리소에서 온 전화였고 남자의 신원이 중국 노동자 마중덕이라고 말해준 것이었다. 은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서장 말대로 그건 가짜일 것이었다. 아무튼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안하고 떨렸다. 일경은 은숙이 그 남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원 파악에 들어갔고 은숙의 신원은 금세 밝혀졌다. 3년 전 만주에서 입국했으며 종로경찰서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회영 부인? 그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보고를 받은 서장이 반색하는 얼굴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서장은 3.1운동 전에 회영을 불러 문초한 후쿠다 옷이었고 종로서에서 남대문 경찰서장으로 옮겨와 있었다. 종로에서 조사받은 혐의는 북경으로 돈을 붙인 혐의입니다. 그리고 배일자들과 밀통하는 것이 포착되었고 고무신 밑창에 편지를 숨겼다가 들킨 적이 있기도 하고 아무튼 종로서의 단골 손님입니다. 돈의 액수는 가장 큰 액수가 100원이었고 아직 30원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선에 체류한 걸 보면 뭔가 임무를 띠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모른 척하고 일단 돌려보내도록 해. 종로서에서 성과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하루에 몇 보를 걷는 것까지. 우편물이든 뭐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이번 일과 독립운동가 거두 이회영이 결코 무관하지 않을 테니까. 부인 돌아가도 좋소. 그리고 다시는 거리에서 그런 일에 눈길을 돌려서는 아니 돼요. 순순히 보내주는 것이 이상해. 은숙이 주춤주춤 걸어 나오는데 등 뒤에서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다. 중국 노동자 마중덕이 아니라 조선인 나석주로 밝혀졌단 말이요. 은숙은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나석주란 인물은 모르지만 일본 요인이나 기관을 폭파하는 독립운동가라면 의열단에 속한 애국 청년일 것이고 아나키스트일 가능성이 높았다. 말은 계속 들려왔다. 나이는 25세. 은숙은 새파란 청년 나석주 이름을 가슴속에 담고 식산은행을 지나 사건 현장으로 갔다. 나석주가 흘린 핏자국이 거멓게 말라 있었다. 아무도 그것이 나석주라는 애국 청년이 목숨 바친 핏자국이란 걸 모른 채 지나가고 있었다.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고개를 숙여 유심히 바라보았다. 25살 청청한 꽃이 떨어진 자리가 고귀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고귀한 꽃자리를 고이 안고 가고 싶었다. 사람들이 그 거룩한 자리를 마구 밟고 지나갔다. 은숙이 그 자리는 밟으면 안 돼요 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은숙은 서름이 터져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석주의 최후는 모든 조선혁명가들의 최후로 보인 탓이었다. 한참을 울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지만 옷보따리가 있을 리 없었다. 잃어버린 옷이 큰일이었다. 일단 형숙을 만나 대책을 의논하기로 하고
정화로 갔다. 사정을 들은 향숙이 놀라며 마담에게 사정을 말해보자고 했다. 기생들 옷이나 짓는 여자가 감히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다니. 처음에 내가 말한 대로 향숙이 네가 책임져. 그래요. 옷값은 내가 책임지겠지만 언니 말이 좀 왜 내 말이 심하다는 거야? 오라 아줌마 향숙이 넌 애국자다 이거지? 언니 말대로 술이나 따르는 기생년 주제에 애국자라뇨. 더구나 요즘 세상에. 그래 요즘에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얼빠진 인간들은 없지. 한때는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괜히 나라만 시끄럽게 하더니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잖아. 미친 인간들. 은숙은 마담을 향해 넌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이냐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런 따위와 나란히 백성이니 하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때 마침 남대문 경찰서 일행들이 정화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서장이 앞장서서 마당을 가로질러 걷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여긴 어쩐 일이오? 서장이 의구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은숙을 향해 입을 열었다. 서장님께서 참모 아줌마를 아세요? 아, 친모. 친모? 서장은 놀라며 나지막이 조선 명문가 부인이 기생집 친모를 한다? 라고 중얼거렸다.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아무튼 은숙이 이회영 부인인 이상 주목해야 할 것이었다. 눈치 빠른 마담은 서장이 은숙을 아는 것 같아 은숙을 경계하며 서장을 졸졸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향숙도 일경들을 따라 들어가며 은숙을 향해 나중에 보자는 눈짓을 보냈다. 일경들은 정화원에서 거나하게 마시면서 낮에 일어난 사건을 화제로 삼기 시작했다. 지구를 몽땅 뒤져서라도 나석주를 보낸 조직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떠들어댔다. 조선놈들이 백주대낮에 폭탄을 들고 동양척식과 식산은행에 뛰어들었다는 건 우리 일본 안방으로 뛰어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번 일은 우리 경찰이 천황폐하께 충성을 보여드릴 기회가 될 수 있다. 누구든 놈과 관련된 조직을 찾아내기만 하면 출세는 보장된 것이다. 도전해보기 바란다. 놈은 상해에서 인천 부두로 들어왔다. 그러나 상해에서 작전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정보다. 테러 조직은 상해 놈들보다 북경 놈들이 더 악랄하다는 거야. 저희들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북경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무장 테러에 훨씬 조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해영은 무정부주의자 괴수라고 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북경의 무정부주의자 조직이다. 참 서장님 아까 그 부인 이야기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명문가 마님이 기생옷을 짓는다. 일병들은 밤늦도록 회영을 중심으로 북경의 아나키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반드시 나석주와 관련된 것을 캐낼 것이라고 칼을 갈았다. 향숙이 비단을 끊어와 은숙에게 다시 옷을 짓게 하면서 서로 의기투합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은숙은 도움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숙에게서 동지의식을 느꼈고 향숙은 일경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은숙의 실체를 알고 놀란 까닭이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갚겠네. 갚기는요. 사실 아줌마를 처음 볼 때부터 다르다 했는데 그날 밤에 후쿠타 서장과 부하놈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요. 후쿠다 서장? 예, 후쿠다 오이시 서장이죠. 아는 사람이에요? 은숙은 몸소리를 쳤다. 몇 년 전 경성에서 남편을 취조했다는 후쿠다 주임이 틀림없을 것이었다. 그런데 대체 그들이 뭐라 하던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망명했다는 아줌마 댁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줌마 댁이 조선 제1의 가문이라고 하면서 명의정에 판서를 지낸 집안이라고 하던데요.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그렇게 자세히? 그놈들 정화에 와서 하는 짓거리라곤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아 승진하는 이야기뿐인걸요. 그날 밤에도 비록 자결을 했지만
자기네들에게 쫓기다가 급해서 제 머리에 총을 쏴 죽었으니 자기네들이 사살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뭐, 마담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번에도 재미 좀 보셨네요. 라고 그 개년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성질대로 한다면 오줌을 한 바가지 싸가지고 연놈들 얼굴에 확 쏟았고 인생 끝장내버리고 싶었거든요. 향수긴 진짜 조선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장차 무슨 일을 하자면 속에 천불이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하네. 아줌마 지금 우리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걸 아줌마처럼 고귀한 분과 함께 취급을 해주시는 거냐고요. 향숙의 눈에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나와 향숙이가 뭐가 달라서 더욱이 향숙인 훌륭한 애국자인데. 아니요, 전 나쁜 년, 아니 마담보다 더 개같은 년이에요. 일본 놈들이 조선 놈들은 무조건 몽둥이로 개 패듯 패야 돼 라고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조선 사람을 가장 잘 비웃을 수 있을까 하고 아주 개 여우처럼 머리를 굴리면서 일본 놈들 구미에 맞게 맞아요 라고 맞장구를 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일본 놈들은 조선 계집들은 눈치가 빨라 좋다니까 요년이 지금 우리 비위를 척척 맞춘 것 좀 보라고. 이불 속에서도 또 이불 속에서는 또 어떻고 천지가 뒤집혀도 모를 지경으로 사람을 뇌살시키거든. 그때마다 조선 계집들은 우리 일본 남자들을 위해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지. 뭐야 라고 저희들끼리 주고받으면 나는 개선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신바람이나 그놈들 입에 혀처럼 아양을 떨었지 뭐예요. 은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향숙의 손을 잡았다. 모처럼 따뜻한 동지를 만난 듯했다. 사실 조선 사람들은 일본 치하에서 20여 년을 살고 나자 대부분 지조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꺾일 사람은 다 꺾여버린 상태였다. 오히려 지난날 일본을 미워했거나 배일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 이모저모로 몸소리치는 것이 현실이었다. 향수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조국 항복은 반드시 올 것이야. 그날을 위해 피 흘린 사람들이 얼만데 땅은 억울한 피를 절대로 그냥 받아먹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고 2달 후 향숙이 헐레벌떡 은숙을 찾아왔다. 커다란 보퉁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쫓기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줌마 나 상해로 가요. 마담년하고 싸웠는데 그년이 나를 경찰에 고발했지 뭐예요. 독립운동가 끈아풀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년이 나석주 선생을 보고 평화로운 나라를 어지럽혔다며 쟤까짓게 그래 봤자지라고 비웃길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마담에게 욕을 퍼부었지 뭐예요. 구더기보다 못한 년, 일본 놈 발바닥이나 핥아먹고 살아가는 년이라고요. 그랬더니 당장 경찰서에 전화를 건 거예요. 잘했네. 참 잘했고 말고. 정말이죠? 제가 잘한 거죠? 그럼 사람이 나서 1번 죽지 2번 죽어? 1번 죽는 목숨 제대로 죽어야지. 나섭주 청년처럼. 향수기 말문을 닫고 숙연해지면서 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저도 앞으로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향수기는 그럴 거라 믿네. 충분히. 그런데 어서 서울을 빠져나가야지. 나 하룻밤만 아줌마 곁에서 자고 갈게요. 딱 하룻밤만요. 그건 위험해. 지금 당장 여길 나가야 하네. 잡혀 죽으면 죽고 말지요까짓 거. 향수기가 여기서 잡혀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은숙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향수기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아줌마 당장 떠날게요. 그리고 언제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저 같은 년 사람 만들어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은숙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가는 형숙에게 상해에 있는 영국인 버스 회사로 장남 교학을 찾아가라고 일렀다. 24장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